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고 오셨겠지만 우리 세션은 역동적인 사회를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세션입니다. 아마 지금 계층 이동이니 일자리 확보니 하는 이런 사안에서 우리 사회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상당히 정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학교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세 분의 스피커가 말씀을 해주시겠고 각각 약 한 20분 정도 시간을 쓰시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들은 후에 모아서 우리가 관심 있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시간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리 안내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등록 때 받으셨던 그 문자의 그 링크 주소가 아마 있을 텐데 거기에 접속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질문을 읽을 수 있고 그것 중에서 저희들이 너무 많으시면 부득이하게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정도로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 내에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질문을 다 하도록 하겠는데 그렇게 모바일로 접속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먼저 우리 말씀해 주실 세 분을 발표 소개를 해드려야 꾸준히 발표를 듣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표하실 순서대로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영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교육공학, 과학교육, 학습과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창의성이나 역량에 관련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일단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태희 박사님이십니다. 책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홍콩 교육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교육정책 및 리더십 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그 교육 정책에 관심을 두시면서 주로 비교 연구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어느 쪽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역시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멀리 미국에서 오신 마커스 차일드리스 교무부총장님이신데 미국 캔사스주의 볼더윈 시티라는 데 베이커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그런 중책을 맡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교수 설계와 온라인 학습 환경, 미래 학습 기술 등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연구도 해오시고 연구뿐만 아니라 주로 대학 항쟁이나 세계적으로 교육 정책에 관련해서도 자문하고 계신 듯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을 바로 지체하지 않고 첫 번째 말씀해 줄 이수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저희 주제가 역동적 사회인데요.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이제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스튜던트 에이전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처음 준비할 때 스튜던트 에이전시로 시작을 했는데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스튜던트 에이전시만으로는 안 되고 스튜던트와 함께 죄송합니다. 교사의 역량, 교사의 주체성도 함께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회 이동성, 소셜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스튜던트 에이전시, 그다음에 교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슬라이드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앞쪽에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소셜 모빌리티, 사회 이동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이나 혹은 가정에서 여러 지위들이 어떻게 이동되는가. 그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소득 지위도 있을 수 있고 교육적 지위, 부의 지위, 여러 가지 지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위들이 개인을 일생을 통해서 혹은 세대 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동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적 이동은 우리가 이번 포럼의 주제로 가지고 있는 포용이라는 것과 평등,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 있는 개념입니다. 최근 OECD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들 전반에 걸쳐서 이 사회 이동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기서 이제 스티키 플로어 혹은 스티키 실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위 계급에서 바닥, 아래, 하위 지위와 상위 지위에서 이 지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끈적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 한 나라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거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고요. 특히 이렇게 소득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중상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5세대가 걸린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 교육의 이동성이 높아지는 국가들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그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 이동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그 중앙에 있는 유럽 국가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국가들은 사회 이동성이 낮은 국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사회 이동성 혹은 소득의 그 이동성과 그다음에 교육의 이동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 이동성이 높은 국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또한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신분 제도들이 많이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거치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정책들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열의들이 굉장히 높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이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적 이동성, 소셜 모빌리티가 낮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몇 가지 이런 제안들을 했고요. 이를 요약해 보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회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과연 항상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혹은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우리나라 자료인데요. 여기서 Y축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소득 혹은 교육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X축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부모 세대와 그 자식 세대 간의 이동성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0, 70년대 우리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모빌리티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와 현재 세대로 오면서 교육이 팽창을 하면서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교육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교육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더 계속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사회의 이동성의 촉진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도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는 교육이 나의 그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지만 이것이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나의 미래 세대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이런 세대 간의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그 개인 간의 교육의 불평등 혹은 소득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불평등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요인 중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보시면 교육의 불평등을 설명할 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 바로 부모, 특히 아버지의 교육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교육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소득에 있어서도 물론 남자인지 여자인지의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 경제적 지위, 그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피사 데이터입니다. 15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아래 있는 네모는 그 개인의 가정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지위가 하위 25%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고 세모는 상위 25%인 가정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서 높은 가정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혹은 그 사회적 지위를 고착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바로 어떤 교육이 되어야지만 사회적 이동성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OECD에서는 미래 교육의 프레임워크로 이런 학습자의 주체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역량이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이루어진 역량이고요. 이 역량이라는 것이 개인 수준에서 어떤 수행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개인의 수행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액션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육의 대상,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학생의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그 주체성, 학생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 주위에 교사, 부모, 동료, 지역 공동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학생 주체성, 스튜던트 에이전시 개념은 학문적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나와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학생 주체성, 스튜던트 에이전시에 관련된 변인들은 모티베이션, 동기,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면은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교의 성취라고 알려진 인지적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인지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정의적 영역들의 성과, 성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학업적 성취, 인지적 성취와 정의적 성취 간의 관계를 다시 피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향성은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정의적 영역의 자기 효능감,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웃라이어로서 성취는 높은데 국제적으로 굉장히 피사 성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 자기 효능감은 굉장히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주체성, 스튜던트 에이전시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학습,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감, 동기 부분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와 제 연구팀은 최근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제로 과학 분야에 있어서 과학 긍정 경험, 정의적 영역에서 어떠한 긍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만들고 계속 3년에 걸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 긍정 경험의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동기적인 측면이 들어 있고요. 결과를 잠깐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들이 과학 긍정 경험이 다소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초등학생일수록 긍정 정서가 높습니다. 긍정 경험이.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긍정 경험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수능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과학창의재단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과학 선도 학교들을 사업을 통해서 이런 정의적 영역, 과학 수업을 조금 더 학습자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이 과학 긍정 경험이 일반 학생들보다 높다라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교수 학습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학업을 재미있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OECD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적인 학습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습 전략들의 공통점이 바로 학습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습자 중심의 여러 가지 전략, 교수 학습 방법들은 사실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서 모든 학급에 동일하게,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학급의 상황에 따라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다 맞춤형으로 개별화해서 적용되어야만 하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돼.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급의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학습 상황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설계자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강조되고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이 과연 교사들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자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접적인 측정으로서 OECD에서 하고 있는 피약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성인 25세에서 6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핵심 역량을 측정한 조사입니다. 이 중에서 교사 집단을 추출을 했고요. 주요 5개국의 교사들의 역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교사 집단의 역량은 일반 성인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의 역량, 핵심 역량, 언어력, 수리력,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 역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 중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대나 사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의 수능 점수 혹은 내신 성적 상위 5%, 10% 내의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굉장히 탑 클래스의 인재들인데 유입 당시에 인재들인데 이 인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교직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재개발의 노력, 자기 능력 개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비판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 체제의 문제는 없는가,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는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교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셜만이 80년대에 교사가 필요한 역량, 지식으로서 내용에 대한 지식, 가르쳐야 하니까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과
학습자에 대한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그다음에 그 특정 대상에게 특정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렇게 세 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과학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80년대인데 그 이후에 지금 세대 혹은 미래의 세계에서는 이런 단순한 세 가지의 지식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더 복잡한, 더 복합적인 역량이 교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로서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포용과 혁신을 위해서 창의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성,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교사의 창의성, 학생들의 창의성에 비해서는 논의가 부족합니다. 교사의 창의성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사의 창의성이 실제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인지 상황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교사의 창의성이라는 것이 Teaching for Creativity, 학생들이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교수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Teaching Creatively입니다. 학생의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앞서 여러 가지 교수 학습 전략과 마찬가지로 학급에 따라 학교에 따라 학습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맞춤형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교사의 창의성이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의 창의성을 연구한 그 아마바일의 연구를 보면은 전문가들의 창의성은 전문가 자신의 창의적인 사고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창의적 사고, 유용한 창의적인 산출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어가는 동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교사가 갖춰야 될 창의적 역량, 크리에이티브 티처 컴피턴스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사 자신이 창의성을 갖춰야 할 것이고요. 교사의 일에 대한 전문성,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동기적, 태도적인 측면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가 실제로 창의적인 교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제가 측정 도구들을 개발을 했고 이 개발된 도구를 가지고 실제 저희 대학에 있는 예비 초등교사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창의성, 교사 전문성, 창의적 행동들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창의성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3학년과 4학년 그 시기에 있어서 더 이상의 성장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용고사가 있습니다. 4학년 시기에. 그래서 이 임용고사가 이 아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좀 막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교사의 자격증 문제라든지 임용고사의 문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도구를 가지고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초임 교사들, 1, 2년 경력을 가진 초임 교사들의 창의성,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에 비해서 3년에서 5년 차 교사들의 전문성, 창의성 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인 경우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나왔을 때 그런 실제와의 괴리를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요. 3년에서 5년 차 된 교사들이 교사 직업에 대한 회의 혹은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사들의 재교육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에 대한 연수의 기회들과 뿐만 아니라 카운슬링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이
조금 교직 더 만족도 빠르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 만족도와 교사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전문성이 더 높은 사람들을 교직으로 이끌어 가자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란 내용 전문성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은 단순한 내용의 전문성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학습자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이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굉장히 복합하고 복잡한 전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한 가지 측면의 전문성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주체성이 최대화될 때 학습자의 주체성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동성까지도 더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체로 잘 맞추실 텐데 미리 시간 얘기를 드려서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최태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말로 하고 싶지만 이제 영어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m Tae Choi, who is working at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And today I'm going to discuss this issue of achieving a dynamic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reform. I think Professor Lee has set a very good background for my talk today. Before I go on, I would like to say why we have to think about this education reform. It is because many societies actually use education reform as a tool to achieve social mobility. And whether it is intended or not, education reform has implications for equity of the society. That is why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education reform, even though we are not politicians or administrators. And in thinking of this, I'll firstly think about what kind of world we are living in, because it has meaning against the background we have. And then I'll discuss also why sometimes the education reforms are not as successful, what kind of factors affect the success of reforms. And finally, I'm going to conclude with some key lessons to ensure the success of reforms and therefore having equity of the society. First of all, why we say we are living in a globalizing world rather than globalizing world, and how does it affect educational equity? The term globalization actually comes from the word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세계화 and 지역화. I think everybody agrees that we are living in a globalized world. Information, people, commodities, all these are crossing the national boundaries very easily. And changes happening in one society actually affect the other. However, what is often not really thought about is that any changes or goods, for them to take roots in a society, they have to go through this process of localization. And then these slightly changed ideas go back and feed back into the traveling ideas. It applies equally to education reforms as well. What kind of changes are happening? I will give you two examples that is happening in terms of these localizing changes. The first is Englishization, 영어 사용의 보편화, and also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 협력 사업. And I will talk about how these are actually having implications on education equity. Many governments think of English as the key for achiev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society, and therefore they emphasize English, especially when it is not their mother tongue. The examples include introducing English in the early years, such as primary school. Like Korea, we have done that, like we start at year 3 of primary, and then also adding English as second or third language. How does it relate to educational equity? In terms of giving access to this indispensable social capital, it is contributing to educational equity of the society. However, it might penalize students from low SES background, socioeconomic background, because as Professor Lee points out, without proper preparation, the background of the family, the parents' educational level actually affects their achievement, especially when the English proficiency that is measured is beyond the level that students can achieve through the public education. How about this private-public partnership? I think maybe yesterday you heard from the talk from OECD that nowadays many countries are adopting this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public education. Because these organizations such as OECD or World Bank, and also international educational companies such as Pearson, they all present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public education as the key to ensure quality and equity of education. It is true in the sense that it can add diversity to curricular content, and therefore can appeal to diverse students. However,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ensuring quality, and then also because if there is no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school and the outsiders, the communication about the needs of the marginal students are often missed. And therefore, these students from unprivileged background can lose their opportunity to learn. Another thing that is important that is often missed, as pointed out by Professor Lee, is that in these reforms, the support for teachers is very important. If they are just asked to adopt changes and they are not given any support, such as like change of the textbook and re-education, and then also if things go wrong, when they are blamed for the systematic problems on them, they lose heart. And also, they even get resistant to the reform, as I pointed out in my 2017 paper. So what we have to do is, we have to provide, first of all, identify the type of the reforms, and then apply the right kind of, provide the opportunity to develop in the right direction. If the reform is more about like learning about new stuff, then you can just do a sharing session. Whereas if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values, then the teachers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needs of this new change and why it is gonna help students. Because after all teachers want to help students. And if the change, most of the pedagogic reforms involves complex changes, then they have to be able to learn, not just through just like sharing session, but do a trial and error, and also some mentoring for a prolonged time. Without proper support like this, after all, the teachers are just left hopeless. The final thing I would like to discuss before I go into the detail ab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reforms is the importance of preparing for the reforms well
and checking out the need of this reform. Is it really necessary? Throughout this forum up until now, I have a lot of the word like innovation, changes, but if we do not think carefully and then uncritically adopt ideas that look successful in another context and then just bring it into our society, then what is described by this term, global educational reform movement, which is which the acronym of which is GERM, germ, will happen. Germ is like virus, right? So as viruses attack our body, not the reforms that are just like half-baked and then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and that didn't go through the localization and right preparation will attack the education system and make the education at a risk. So we have to remember that change itself is not improvement. Now, I think we are ready to think about, so what kind of factors actually affect the success of reform? I'm going to use the cases from South Korea and Hong Kong, not because I have lived in these two countries, but because they are celebrated for their excellent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exams such as PISA. And also because in these two countries, English is very important social capital. And I'm going to use the subject of English. That's why I chose these two contexts. To briefly discuss about the background, the context of each country, in Hong Kong, the citizens are required to speak English, Cantonese, and Mandarin, and to be able to write English and Chinese. And for 2/3 of high schools, Cantonese is the medium of instruction. 1/3 uses English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However, English is very strong in Hong Kong because it was once a colony of the UK. And then about 70% people think that they are very good at English, and then they are confident. In Korea, the mother tongue, Korean is the medium of instruction, even though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 of making English as the second language. It hasn't been realized yet. However, for English subject, teaching English in English policy has been in effect since 2001, even though different governments emphasize this policy to a different degree. Korea is known for education fever and also for English fever. So about 40% of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are engaged in private tutoring for English subject. And each government issues English education-related reforms continuously, even though the direction may be different. Some emphasizing it, others trying to reduce and control it. I'm going to use the cases for Hong Kong, this EMI reform in a university, which changed the main medium of instruction from Cantonese to English, and then also the TE policy in Korea, which involves also certification of the teachers who prove that they can conduct lessons in English properly. To discuss these factors more systematically, I'm going to organize the factors into 3 groups: reform features, reform actors, and contextual features. I'm going to discuss each of this and then also its relationship with other factors as well. First of all, the reform features as perceived by the participants that affect whether the actors, such as teachers, teacher educators, they will engage with this reform properly. So if the reform is sort of as irrelevant, people won't bother, right? So for instance, in Korea,
the high school teachers especially, who thought that using English is not really helpful for helping students achieve better in KSET, 수능 시험, they stuck to using Korean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In Hong Kong, because there is this annual publication of IELTS test of the graduate, the teachers agree that using English as the medium will help build the image of this university. So teachers had general agreement that they will participate in this reform. The FOCA reform's relationship with other reforms is also important. In South Korea, for this change of TEE, before there have been a lot of similar reforms have been conducted. So the textbook was revised, the teacher recruitment test was revised, the teacher in-service teacher education was also revised so that teachers can be more equipped with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Whereas in Hong Kong, the senior management of this university knew that the students needed some kind of support to adapt to this change. However, they forgot that some teachers were not really ready to conduct lessons in English. So the factor really affects the success of the reform from the very beginning. The actors. We all know that a reform is really dependent upon teachers and students' attitude as well, and parents. However, it is often not understood that there are other actors, such as the officer who writes circulars to schools, teacher educators, teacher assessors. They were all involved in the TE policy. However, it was not first recognized. Then the EMI reform in Hong Kong, the support was, as I said, given to the students only, and then the instructors did not get any support because, as I said, it was not recognized. The individuals should be ready in terms of recognition, skills, knowledge, and also positive attitude. More importantly, there should be a system that helps communication between all different actors. What was good about this TE reform is that there was a task force where all the involved institutes gathered together and discussed the potential problems of the suggested reform. In Hong Kong, even though the beginning of the reform was not a little bit like a bit rough, later, because of the channel of discussion, not just downward but upward, they could revise the reform to suit the context later. What is often not thought about is the culture of education reform also affects the success of the reform. If there are continuous reforms, it creates reform fatigue,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actors to engage with the new reform. So, because they don't have time or resources if there are continuous reforms. So it is important to make a long-term plan, and then also, once any reform is made, it should stay there for a while. Finally, the reform-specific context should be made. For instance, 수능 or the high-stake exams, that kind of thing should be changed for a reform to make any meaning to the people who are involved. All the possible factors that we should consider when we are planning a reform and when we are implementing a reform
And then also when we evaluate, I have presented through this framework, so if you are interested, you could refer to it later. So, what are the key lessons for achieving a successful and equitable reform? We have to think about whether the reform makes any sense to all involved actors, and whether all the reforms send out the same messages and related policies as well. We need to identify all of the possible actors that can affect the process and then make them ready. The reform culture should be sustainable, and then building the evaluation, because the reform itself changed the context. More importantly,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equitable education, we need to check out the implication of this reform for equity. And remembering that teachers are the key to the reform, we have to provide the proper support to teachers as discussed previously, and more importantly, help teachers to become researchers, actors who can work for educational equity in their daily practices. This way, we can use educational reform to achieve a dynamic society.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예, 역시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자산인지 꽉꽉 쓰시면서 알뜰하게 프레젠팅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칠드리스 부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Good morning, everybody. 안녕하세요. It's always a pleasure to come to Korea. It's one of my favorite places on earth. People in Korea are wonderful. The food is awesome. I want to thank the organizers for doing a marvelous job with this. And it's always good to be in the land of BTS and Blackpink. So we're going to talk today about using centers for advanced professional studies. They're called other things to educate a workforce of tomorrow in high-skill, high-demand jobs. So a little bit, so what we plan to do is I will highlight a few large advanced professional studies programs, and we'll find out what that means a little bit later, as well as we'll highlight maybe some small programs and how secondary schools can partner with businesses in the community to create rich and unique learning environments. I also want to thank Dr. Lee and Dr. Choi. I always, when I come overseas, I'm always terrified, and I think I'm worried that someone's going to point out the dismal PISA scores of the United States. So thank you for not pointing those out. A little bit, Centers for Advanced Professional Studies. They can also be called 21st Century Academies, Centers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they're basically academically recognized, innovative high school programs. They're high touch, very interactive. And they have a professional culture, a lot of problem solving, using industry standard tools and equipment. Usually some sort of certification is involved. And really is a good example of how community and the public and businesses can partner together to create some really enriching programs. Before we go on, I also want to say, I always ask a question when I've taught in education for a long time, and I always ask my teacher candidates, I say, think back, and I want you to do this, think back, what is the most memorable learning experience you had in your education career as a student? Think about that for a second. What was the most rewarding educational experience that you had as a student? Now, if I were to poll you now, I would probably find out that most of you would not say it was when Dr. Lee wrote the equation on the board. It will be something like, I remember we saw this play, or I remember we saw this musical performance, or we did a tour of a dairy somewhere, or as a very, very interactive, what I call meaningful, relevant, and engaging activities. So those are the kind of things that we remember as students. That's not saying that when Dr. Lee wrote the equation on the board, that wasn't important. Those are basic skills that everybody needs, but those are just not as engaging. There's an organization in Kansas. I'm from Kansas City area.
called the Mid-America Regional Council. They put out a document called Career and Tech Education in Greater Kansas City. In that, they basically point out, why do we need career and tech education? So the earnings gap is growing wider. Now they say millennials with a high school diploma can expect to earn just 62% of what the typical college graduate earns. And as you see from the chart, that was only $7,499.65, and by 2013, that's almost a $17,500 gap in earnings. Another reason is more jobs require more post-secondary skills. Currently in Kansas City region, which is a large metropolitan region for United States, about 36% of the jobs require some post-secondary education. As you can see, that's going to grow to over almost half of the jobs by 2027. And of the really good jobs, 73.1% of those will require some sort of post-secondary education. So career and tech education provides students with market value assets. They leave with, in these programs in high schools, they leave with a diploma and have if you leave without a diploma and don't have these market value assets, you're left behind. So it's important to have these assets called, college credit, industry recognized credentials, career experiences, and entrepreneurial experiences in those real world jobs. Also, CTE develops competencies employers need. When we poll employers, businesses, they all say, we want soft skills. We want people that can problem solve. We want people that can find, analyze, and find and communicate. So all of these things in career and tech education address these needs of the businesses. So again, the market value assets would be technical skill development. Usually it's a 4-year program at a high school. Industry standard resources, equipment, recognized certification, those professional experiences in all 4 years, and most importantly, real world opportunities, things like competitions, field trips, volunteer hours, internships, that all create very enriching programs. So this video here is a video that talks about one of the programs in the Kansas City area. Every morning whenever I'm dreading going to school, I remember that I get to start my day off, the first 2 hours of it, at this amazing building, doing amazing things. It gives us a chance to step up from the stereotypical high school student. I think it's really fun. I think it's going to help a lot when we're out in the real world. The signature programs in Shawnee Mission provide pathways for students to really connect with areas of interest that they may be thinking about for life after high school. The signature programs that we currently have in place are culinary arts, medical health sciences, biotechnology, computer animation and game design, engineering, and then Project Blue Eagle. So being in a signature program has really shifted my perspective about education. So here's the classroom, and then it feels like there's this really large gap between the real world. So here's the classroom and here's the real world. But being in a signature program has really bridged that gap and shown that there literally is no gap that has to exist. And it gives you a sense of importance in the community because we are able to reach out to them. So part of the focus of each one of the experiences across signature programs and ou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programs as a whole is giving students a window in to what the possibilities are. Today, you have to be able to collaborate, communicate effectively, problem solve, think critically. And oftentimes that's done in group settings. So seeing a place that fosters that kind of learning environment is a kind of place that is helping students prepare for a future. It makes me not feel like a high school student. It's definitely a college, maybe even a job feeling environment. I mean, you do everything, and some things you would learn later on is some things you're learning now.
and it's just a heads up and a head start to what you're going to learn in college. Oh, I absolutely adore Project Lead the Way. I've always been into engineering, but this is like an entire program. You can do all 4 years, and there's so many options. It's a great class because you get to figure out more about what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So it like gives you an insight on the type of programs there are. It definitely encourages me to hold myself to a higher standard and allows me to hold my fellow classmates to a higher standard. So if we're all trying to hold ourselves to a higher standard as well as holding each other to a higher standard, we're like at a higher standard. It's a really good feeling to have because I know I'm gonna be able to walk out and go get a job somewhere and be successful in life. So that's a good goal to have. Okay, and I want you to remember the blonde-haired girl because you'll see her again a little bit later. I also noticed that the students in this very, very high level of communication. I wish I were had that amount of sophistication and communication at that age, and I think it's because of the experience. Another school district in our area is Olathe Public Schools, and you can see the different areas they have here, ranging from animal health, bioengineering, finance, civic leadership, even down to sports medicine, exercise science. They talk about essential employability skills, and I know these are important. Also, so ranging from collaboration, communication, ethics, leadership, presentation skills, professionalism, post-secondary career placement, and time and project management. All those essential skills that employers want and need. Interestingly, the 20th Century Academies at Olathe are housed in 5 different schools. So the students go for a couple of hours a day into one of these schools to specialize in this particular area. Here are some photos of some of the programs. This is the Animal Health Academy. So they're out there working in the field.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ey create partnerships with, for example, the Kansas City Zoo. We have a Mahaffey stagecoach stop, and it's basically a historic farm. The people in Kansas don't look like that at the bottom in stagecoats, I guarantee you. Another example is the CAPS program in the Blue Valley schools, and you can see the different strands that they have. Interestingly, they have a building dedicated to this. This is the orientation day, so this shows how much demand there is for these programs in the Kansas City area. CAPS, on the different from the others, is related part of there's a nationwide network called the CAPS Academy or CAPS Network. And again, Kansas is right there. If you wonder where Kansas is, it's right in the middle. Again, they have guiding principles. And here's some examples of some of their internships and things. They're working with companies, large companies in the Kansas City area doing internships. This is a photo of some of the graphics program where they've created a wrap for a car, the graphic design for a car, photography, and other programs like that. Shawnee Mission School District has what they call Center for Advanced Achievement. They specialize in signature programs, animation, game design, biotech, culinary arts and hospitality, engineering, Project Lead the Way, which is part of engineering, and medical health science.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one, they have what's called a broad, farm to table is a big thing in the U.S. So where chefs actually go out and they use locally sourced vegetables and fruits, and so they have their own farm there at the center. So the chefs in training go out there. They also have a working bakery and coffee shop right there in the center, as well as a bistro that actually is a restaurant, high-quality restaurant. And they've been award winners, and occasionally they have folks like the guy on the right that come back as alumni and say, now I am a chef at a nice restaurant. This is Erin Smith. She was on the biotechnology students. She's unique because one day she was watching a video and she sort of observed that people that make facial expressions
they're a little bit different. People that are prone to have Parkinson's. So she actually has, she's created an app that will recognize Parkinson's and progression of Parkinson's in people's faces. So she calls it the selfie that could save a life. So this is a video about Aaron Smith. I became really captivated by this idea of using facial expressions to objectively quantify Parkinson's disease onset. My project and work has been all about localizing specific facial muscle movements that are different and then using those quantifiable insights to determine disease onset objectively. When I started actually working one-on-one with patients, it was really that human element that really continued to motivate me. I had all this data. I knew that I needed to learn how to code in order to create this tangible technology. And so I essentially locked myself in my basement with some Coding for Dummy books, some different YouTube tutorials, and taught myself how to code. And so it was that moment when I was able to successfully build my first diagnostic algorithm that it was like everything just stood still for a moment. And that was the moment when I realized that this was so much more than just an idea, but this was something that I could use to tangibly impact the world. Once we're aware of little everyday moments that become difficult through the disease, we can design better solutions. Beyond this work and beyond this technology that I'm working to develop to lead to a better diagnostic tool and to lead to better treatments and hopefully a cure, it really hit me that along the way, I'm also developing hope. So obviously everyone's not going to be an Aaron Smith. And she may have gone ahead and done this anyway without having an experience in that program. However, you tend to want to think that maybe was a spark, and a spark that can really change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So what's next? So I teach at a university. I'm vice president of a university. I have to think about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ese students when they come to us, because they're in these very engaging programs, and we're at a small liberal arts university. So what's next? So how can we adopt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to these models? So their expectations are going to be very important. So we do have a strategic plan. One of our strategic plans at our university is our students will have an exceptional experience. And one of the sub-plans of that is all Baker University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an internship or experiential learning opportunity before completing their degree. So we're trying to take it even more concrete and take these kids that are coming into our university and take them the next step further. So again, we're going from labs, we're going to be sending students out in the field, having these real world, meaningful, relevant, and engaging experience. And anybody who can tell me what the little critter in the bottom right-hand side is, I'll give you a prize after this. That's one of our expertise. We have one of the 5 world-renowned experts in that thing there. It's a micro animal. So thank you very much, and we'll move on. Thank you. That's great. 예, 모두들 발표 끝나실 때마다 박수를 치고 싶어서 상당히 참고 계시는 듯한데 일단 3분 모두의 상당히 훌륭한 발표에 대해서 박수로 좀 격려를 좀 해주시 부탁드리고요. 다행히 3분이 알맞게 시간들을 써주셔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수정 선생님은 특히 우리 사회의 어떤 계층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학생들의 주체성, 적극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교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최태희 박사님께서는 지금 지구촌의 맥락에서나 혹은 각 지역의 맥락에서나 상당히 다양한 교육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개혁들이 상당히 사회의 어떤 불평등 혹은 공정함의 문제에 중요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어서 그 개혁들이 과연 공정성 혹은 정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언어 정책에 관련해서 사례를 드시면서 중요한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칠드리스 부총장님께서는 미국에서의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과연 특히 중후등, 말하자면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진로와 혹은 기술 전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그들의 어떤 미래에 적절하고 또 그들의 삶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 학생들에게 상당히 참여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중대하고 상당히 좋은 발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남은 시간에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와 있고요. 또 하나 좀 걱정인 것은 세 분 발표 혹은 세 분이 관심 갖고 있는 아주 특정한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한국의 교육 현실을 걱정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서 발표하신 분들에게 너무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일단 첫 질문은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어드레스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역동적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국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폐지돼야 하는지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징적으로 채택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바로 당면한 쟁점들인데, 할 수 없이 그래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수영 선생님께 이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다른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도 혹시 충고하실 게 있는지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수영 선생님, 조금 너무 어렵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지금 폐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와는 벗어난 혹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그동안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나와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계층 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많이 작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의 유형이 아니라 각 학교 내에서 일반 학교라고 하더라도 각 학교별로 각각 학교의 상황이 다르고 지역 사회가 다르고 학생들이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을 고려하고 다양성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를 다 없애고 모두 일반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획일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려서는 안 되고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특별학교를 없애지만 상징적인 이런 유형들을 없애지만 일반 학교,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국제고, 외국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우리 최태희 박사님이나 특히 한국엔 조금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 일반에 대해서 혹시 느낀 점들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서 뒤에 나왔던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최태희 교수님부터 조금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우리 칠드리스 부총장님도 생각해 두셨다가 한국의 에듀케이션 피버라든가 일종의 그 크래밍하는 텐던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 박사님부터. 예. 예. 그 국제구나 이런 거 문제나 역시 입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던 간에 결국은 그리고 교육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결국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좀 저도 이제 부모니까 그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결과도 보면은 이런 그 입시라는 게 결국 아이들한테 자기 아이들한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게 바탕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 한국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컨텍스트 얘기를 마지막에 드렸었잖아요. 개혁 문제라는 면에서. 근데 이게 개혁뿐만이 아니라 어떤 변화를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회 전반적인 의미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무슨 정책을 하고 어떤 것을 내놓아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사실은 그 문화라는 게 사회 배경 문화라는 게 그게 배경에 있어서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또 그게 조금 덜 하다 뿐이지 어느 나라나 결국에서는 경쟁이라는 거는 다 있고 그 경쟁이라는 게 입시의 양식을 갖추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이든 간에 계속 경쟁과 그 걸러내는 과정은 다 있기 마련이라서 입시를 목표로 하는 흐름을 벗어난다는 거는 그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입시에 매달리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진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돼야 이게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바로 전 세션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계속 그 직업을 바꾸신 처음에 교사였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걸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그 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들이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 변화가 그냥 순간적인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있을 거구나.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입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또 이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입시가 결국은 별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결국에 가서는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체가 바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제든 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Mr. Treasuris, can we have some advices? Yeah, that's a hard one. U.S. Yeah. has struggled with us as well. I think there's a Chinese scholar, Zhao Yong, that's written a book about how a few years ago when U.S. was going through the No Child Left Behind and lots of testing, he would make the argument, a very powerful argument coming from a Chinese scholar saying that U.S. is throwing away that U.S. wants what China is wanting to get rid of. We're throwing away in trying to go into the testing business, and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want to be more like the U.S. and some of our educational system. So if you're interested, I would read. He has some really interesting books about this. So we pretty much we have so many universities in the U.S. They say by in 20 years we'll have half the number of universities, which scares me as vice president of a small private liberal arts university. So, but there are lots of opportunities, and so pretty much any student that wants to go to a university is going to be going to university.
And yeah, you can go to Stanford or Harvard or somewhere like that, but the importance of going to those schools is not as critical as I think in Asia. Thank you. 대체로 질문들을 누구든지 답해 달라고 주셨는데 다행히 몇 개 질문들이 직접적으로 발표하시는 분 개인께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수화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차례대로 우리 이수영 선생님께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성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데요. 예, 어떻게 답하시고 계실지. 질문이 길어서 읽는데 좀 시간이 네, 걸릴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 네. 우선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제가 얘기한 건 최우선이라기보다는요. 지금까지는 창의성에 대한 고려가 너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그 교육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가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만 잘 익히면 평균 이상의 훌륭한 수업을 사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내에서 교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수업을 구안을 한다든지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인의 문제라는 비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의 체제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페널티가 더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벗어난 형태로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전문성, 내용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조금 소외시, 등한시 되어 왔던 창의성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이 창의성에 저는 그 내용의 전문성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사가 충분하게 창의적인 교수 환경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창의적으로 실행하고 창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전문성, 학생에 대한 전문성, PCK 모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은 그냥 창의성 그 자체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태희 박사님께는 아무래도 홍콩에 계시니까 조금 그쪽에 교육 정책 혹은 개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가까운 정보나 경험이 있으신지. 예. 네, 어느 나라나 이상적인 곳은 없죠. 근데 확실한 거는 홍콩은 보통 그 개혁을 준비를 할 때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전 거 2000년부터 시작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권의 교체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이렇게 성향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2000년 리폼을 위해서는 외국의 다양한 어드바이저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학교,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다양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태스크포스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생각 자체가 좀 열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더 정부 주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게 사회 변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텀이 기니까 지금 2000년에 발표됐던 거가 여지껏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한 3년이 지나야 그 다음 게 시작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변하는 건 되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구나. 그리고 다 같이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르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칠드러스 부총장님께도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다행히 죄송합니다. 다행히 우리 부총장님께서 읽으실 수 있게 영어로 질문을 해주셔서
과연 조금 더 지금 소개해 주신 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Sure. From the university viewpoint? Yep. I guess maybe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your own programs, you know, the CAPS, the CAPS Okay. kind of thing. Yes. They are placing students, we've had graphic, in these programs, they've had graphic design students going into places like the Kansas City Chiefs and basically being hired right out of high school to be a graphic designer in major firms. We have companies called Cerner, which is a large global company in Kansas City, and those students go in any of the areas from engineering to the biotech. A lot of partnerships going into lots of different areas. As far as placing students in graduate school, not yet really, but really we're concentrating on those skills and those certifications that students might need from a large range, from what they call the safety officers, firefighters, police, to engineering. So really trying to find a good fit for lots of students and lots of different abilities. Okay, great. 지금 시간을 보아하면 어느 정도 조금 전반적으로 매듭을 지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먼저 우리 칠드러스 부총장님이 확인할 수 있게 영어로 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이어서 사실 조금 뒤에 우리말로 된 질문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세션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취업해가는 문제 혹은 경제적인 생산성을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온 점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전부이겠는가 하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질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표하신 세 분이 의견을 주시면서 매듭을 지으면 적절할 것 같아서 먼저 이 질문을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우리말로 질문된 것도 비슷한 맥락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전부 파이를 키워서 잘 살자, 잘 먹고 살자 이런 경제적인 측면의 담론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계층 이동이라든가 혹은 인플로어 취업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기 이전에 조금 더 생각할 점들이 없는가라는 질문들도 갖고 계신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두 문제를 묶어서 세 분이 그동안의 발표를 매듭하는 겸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이 세션을 매듭 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ll start Okay, real quick. great. Yeah. So again, I would be probably run out of the room if I work at a small liberal arts university, and the skills that our students learn are those employability skills, but they're more along the lines of problem solving, creativity, communication. I've been to many of their seminars where, again, the students that we have at our university are very competent communicators. And we are a liberal arts university. So I think from a university perspective, we need to, our problem with the liberal arts, we know our students, actually students at my university have higher income than any other students in Kansas, including the large universities. And that's because of our liberal arts background. However, we have a hard time defining that for the public, for the culture, that all they think about, they tend to think about how is this going to help in my employability in the future. So I think there's a happy medium. I think like most things, if you're too far on one end or the other, I don't think that's a good place to be. I think you can do both. 이어서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주제가
사회 이동성에 대한 거라서 아마 이제 이 전체 세션들에 대해서 각각 이게 여러 가지 부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도록 저희한테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동성이 강조가 된 것 같은데, 물론 그 이동성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면들이 중요하죠. 예, 그런 부면들이 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지금 다뤄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먼저 대답을 드리겠고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채용이 잘 되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 이거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그거는 필요하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그게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또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사회가 정말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서 나는 현재 사회가 이러니까 애들을 여기에다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했는데 그 시장이 사라져 버리면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뀔 수 있는 사람. 아까도 보니까 기업체들도 자기들이 그 사원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걸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를 길러가면서,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길러가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말 근본적인 거, 사람이 행복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기본적인 시민교육 이런 게 되는 거 가운데에서 그래도 실용적으로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준비를 시키지만 그 시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애들이 바뀔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좀 저는 약간 좀 너무 실용적인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영 교수님께. employable skill이라는 이제 용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꼭 취업을 위한 기술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사실은 죽은 지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의 교육이 그 각각의 학습자들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미닝풀한 학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미닝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직업을 가진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 기술,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왜 적응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더 알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 역량, 태도, 이런 것들을 같이 길러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런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고 싶은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직접적인 경험, 아까 인턴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그 직접적인 경험들도 있지만, 또한 또 다른 이제 질문에서 나왔었는데 그 인문학이나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들, 고전 도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것들과 같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다양한 세상을 알고 이해를 하고, 그 세상에서 내가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스튜던트 에이전시에서 강조하는 건 나만 잘 살기 위한 세상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더 나은 세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학습자, 그런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닝풀한 학습이 저는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답을 들으시면서 질문하신 분이나 또 여러분들도 또 되짚어서 혹은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으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부분도 적지 않으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쉽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저희가 다뤄드리지 못했는데 아쉽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생각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가져가면 우리의 사회적 역동성을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사회적인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위안하면서 이번 세션을 매듭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멋진 발표를 해주신 세 분께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에게는 맛있는 점심이 기다리고 있길 바라고요. 제가 긴장해서 그런지 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일하는 강태중이었습니다. 멋진 오후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